한비자의 처세학이라는 책을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했던 책인데 사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사마이. 예. 제갈공명과 사마이의 대결해서 결국 제갈공명이 지죠. 그래서 사마이가 이기게 되는데 이긴 방법이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냥 기다려서 이겼죠. 어떻게 해서 기다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느냐를 보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제갈공명의 부하를 포로로 잡게 되는데 사마이가 묻습니다. 너희 승상께서는 잠은 푹 주무시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부하가 막 밤새도록 뭔 일을 한다고 맨날 그렇게 늦게 잡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는 푹 좀 늦게 일어나시느냐 이래 물었더니 새벽닭보다 빨리 일어납니다. 이럽니다. 아, 그러냐. 그럼 일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다 간섭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그래서 사마이가 속으로 생각하죠. 아, 이 사람 과로구나. 오래 못 살겠구나. 예. 그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뒀던 거죠. 그랬더니 알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마이가 승리를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 참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이게 참 좀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혹시 늦게 주무신 분들은 북새토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세요. 괜히 일찍 일어나고 해가지고 과로로 쓰러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에, 아무튼 아침 일찍 일어나신다고 다들 수고하셨다 그 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비자라는 책은 왜 읽어야 하느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전국 시대 7개의 큰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던 중에 가장 약소국, 가장 강대국들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던 그 약소국이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었다. 그럼 그걸 우리 인생으로 들여다보면 빼먹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다. 이 약한 이제 가진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 특색이 뭐냐면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거나 더러더러 또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어떤 부드러움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죠. 자기 약자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한비자의 책은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 어쩌면 때로는 원칙 중심적인 어떤 것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자, 자한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자한이라는 사람이 그 송나라 군주에게 묻습니다. 왕 당신은 칭찬하고 상을 내려주는 것은 백성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군주께서 직접 좀 해달라.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을 죽이고 벌을 주는 것은 백성들이 미워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제가 맡아서 그 증오를 모두 한 몸에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군주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는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은 부하 자한이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 군인은 참 고맙다. 이래서 자기는 맨날 상 주고 뭐 훈장 주고 이런 것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 법령 반포를 한다거나 누구를 처벌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그거는 자한한테 물어봐라. 그것은 자한이 주관하는 일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행사를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보다는 자한을 더 두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더 복종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때서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한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눈치챈 자한이 결국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시면 군주가 왕이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서 자기는 인기 좋은 일만 하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이고 법에 관계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하도록 했더니 결과적으로 권력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군주보다 그 사람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권을 뺏기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아마 뭐 지난 한 8년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걸 경험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지난 정권에서 칼을 휘둘렀던 어떤 사람이 결국에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또 한 번 나라를 뒤집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군주는 때로는 그 양날의 칼을 다 들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온정을 베풀 때는 베풀고 엄격하게 하는 처벌에 대한 권한들을 자기가 직접 쥐고 있어야 되지. 이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순간 권력의 속성상 그 사람에게 힘이 쏠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가정으로 한번 들어와 보면 가정에서도 예전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소 엄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집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고 뭐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결국에 저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책이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칼자루를 버렸거나 아니면은 어디 숨겨두고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직장 같은 회사에서 한번 관점을 보면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좀 엄격하게 일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최소한 보통 차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장급이나 과장급 정도 되는 사람, 뭐 조금 큰 회사들은 대리급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죠. 정말 진짜 못됐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행사를 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좀 험한 소리 하려니까 자기 체면 좀 깎이는 것 같고, 뭐 이래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흘러 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통제력을 상실해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한 비자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나라의 소대라는 사람이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연나라 재상인 자지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상금을 받아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나라 왕쾌를 만나 제나라 왕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묻죠. 연나라 왕이 그렇게 제나라 왕이 훌륭한가? 그렇지 않다. 그저 제나라를 지키는 정도다. 패왕감은 못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신하를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나라 황공처럼 관종을 총애하여 중부라고 부르며 모든 일을 위임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날 연나라 왕쾌는 재상 자리에서 모든 정사를 재상자지에게 모든 정사를 위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번수라는 신하가 한술 더 떠서 정치뿐 아니라 나라까지 양도하라고 한다. 요를 훌륭하다 하는 이유는 요가 천하를 이 허유에게 양도하려 했는데 허유가 거부했다. 결국 요가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자지에게 나라를 양도한다고 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 패하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양도하겠다고 했더니 자지가 실제 차지해버렸다. 연나라 왕쾌는 소공 석의 후예이고 그의 영지는 사방 수천리 병사는 수십만 명 그리고 여자에게는 눈도 팔지 않고 음악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큰 궁궐로 사치도 하지 않고 사냥도 나가지 않고 손수 밭을 갈았다. 어떤 명군도 이렇게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살해되고 자지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영의정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줘라. 이렇게 하면 당신도 요 임금처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거다. 라고 해서 넘겨줬더니 결국에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게 됐다. 이런 이렇게 권력은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한마디. 요즘 보면 이제 계속 요즘 이제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도 권력을 누가 가져갈 거냐 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막 물어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 보시면 검찰이라는 권력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나눠서 쪼개버리자라고 했죠. 지금 현재 방침이 쪼개버리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 쪼개버리자인데 그럼 그 쪼개버린 권력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문제 갖고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뭐 이 행안부 장관 밑에 갖다 놓을래 아니면 법무부 장관 밑에 갖다 놓을래 뭐 이런 걸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모양새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흡사 한비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 한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매력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편리한 방법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 전체의 지식과 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무리 눈이 예리해도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거울을 이용하여 얼굴을 비쳤다. 또는 지능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자신을 알기는 무척 어려웠기에 도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고쳤다. 거울이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비춰냈다고 해도 그것은 거울의 죄가 아니다. 도가 자신의 잘못을 밝혔다고 해서 그 도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와, 이거는 명언입니다. 그죠? 거울에 봤더니 내 얼굴에 상처가 나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 상처가 흡사 거울의 죄는 아니잖아요. 네 얼굴에 난 죄지. 그러니까 내 옆에서 누군가가 충언을 해주거나 나를 비춰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나한테 누가 쓴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비춰주는 사람일 뿐이니까 오히려 고마운 것이죠. 내가 도를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그런 양심이 어긋나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도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려운 철학적 문제가 되어버린다. 간단히 기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한다. 한비자는 이를 법이라고 하며 변화하기 쉽고 불확실한 인간의
선의 대신에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력을 버림으로써 모든 부하들의 지력을 모은 명찰이 생겨날 것이다. 자신의 행동력을 버림으로써 모든 부하들의 성의를 집결할 대공이 생기고 자신의 용기를 버림으로써 모든 부하들의 힘을 모은 강한 결과가 생겨날 것이다. 자, 이제 이익이 되면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리더십에서는 성과 리더십 측면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물장어는 뱀을 이는 작은 유충을 닮았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보면 다 놀라 달아나고 소름이 끼친다. 그러나 여자들은 이를 아무렇지 않게 잡고 낚시꾼들은 뱀장어를 손에 쥔다. 결국 사람들은 이익이 있으면 징그러운 것도 무서운 것도 잊고 용감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물장어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 옆에도 민물장어가 파는 집이 있는데 막 줄을 서 있어요, 줄을. 근데 이 민물장어 이게 뱀을 닮았잖아요. 징그럽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여자들이 왜 이걸 잡을까요, 손으로? 남자에게 좋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 징그러운 뱀장어도 기꺼이 잡고 용감해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뭐 양잿물도 먹는다고 공짜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원나라 왕 구천이 화가 난 개구리에게 절을 했다. 이유가 개구리도 용기가 있으니 그렇다. 용기 있으면 왕이 절도 한다는 소문이 났다. 자기 목을 헌상까지 했다. 오나라 복수전 누각에 불을 지르고 양자강 진격 전쟁에도 군사들이 뛰어들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은상이 있기에 이익이 되면 뭐든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깨구리한테 절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길거리를 가다가 깨구리한테 갑자기 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절을 합니까? 이러니까 깨구리는 용기가 있지 않느냐. 지가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깨굴깨굴하고 울지 않느냐. 저 얼마나 대단한 용기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쟁을 하는데 백성들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더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왕은 용기만 있으면 깨구리한테도 절을 하는데 인간인 나한테는 얼마나 많은 상을 내리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용감해진다. 저 밑에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여기를 한번 우리 이재덕 사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수레가 완성되면 사람들이 사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사람은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그들이 마음이 착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이익과 관계되어 있을 뿐이다. 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네, 계속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라면 이익의 추구를 경시하지 말고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한비자. 네.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지금 이게 음.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수레가 완성되면 사람들이 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수레가 비싸잖아요. 비싼데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네가 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관을 짜는 사람은 아주 빨리 죽어야 내 관이 팔릴 텐데 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건 없다. 그냥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했죠? 니네들이 저녁에 저녁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가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푸주간 주인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그러니까 푸주간 돈이 돈 벌려고 고기를 판 거지 너희들 고기 먹이려고 고기를 판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논리인데 이 참비자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게 뭐죠? 이게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 자본주의.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몰라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익에 안 움직이는 사람은 잘 없다. 이제 이렇게 다만 이 이익이 이제 정당한 방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 근자에도 뭐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뭔가 좀 잘못됐겠죠. 자, 오나라 오기 장군이 성나라의 성체를 빼앗은 이야기가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기 장군이 서하의 지방 장관 때 진나라의 작은 성체가 국경하고 인접해 있었어요. 그래서 성체를 빼앗고 싶은데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군사가 부족하고 멀어서 정규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가 다른 나라인데 그걸 뺏고 싶은 거예요. 왜? 농사를 지으면 땅이 비옥하니까. 근데 쳐들어갈 수가 없어. 왜? 지방이다 보니까 군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기 장군이 어떤 꾀를 내느냐면 수레의 끌채 하나를 북문 밖에 세워놓고 남문으로 옮기면 포상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깃발 같은 거라고 칩시다. 깃발 같은 거를 남쪽에다가 북문에다 세워놓고 남문에 갖다 꼽으면 포상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 이거죠. 왜? 설마 그러겠냐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옮긴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농가 집을 포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는 콩 한 섬을 동문에 갖다 놓고 서문으로 갖다 옮기면 포상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서로 옮기겠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내일 진나라를 공격하는데 성치 안에 뛰어든 사람은 주의 장으로 발탁하고 농가 집을 주겠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 다음날 반나절 만에 5기의 군대가 성체를 함락을 시킵니다. 결국에 농사 짓는 농부들이 꽃갱이 홈이 낯들고 그 성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면 평범한 사람들도 용감한 병사로 바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반면 이 나라 일이라는 장군이 병사들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적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긴장이 풀리고 이리의 말이 불신이 되고 수개월 후에 군대 습격을 받아 전멸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사꾼을 용감한 병사로 만들어내는 데는 뭐가 있었다? 신뢰라는 것이 있었고 그 신뢰가 결국에 이익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상을 넉넉하게 한번 해보시면 잘 움직일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나라 헌공이 우나라 경유 광나라의 공격 이야기인데, 자, 진나라 헌공이 우나라 국내의 길을 빌어 광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나라의 길을 빌어서 광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순식이 말한다. 수국의 구슬과 굴산 말 네피를 우공에게 보내시고 우나라 통과 허락을 받아라 승낙할 것이다. 수국의 구슬은 내 선대 보물이고 말 네필은 내가 아끼는 준마다. 뇌물만 받고 통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과 안 시키면 뇌물 안 받을 거고 만약 통과시키면 그 보물은 잠시 다른 금고에 보관하는 것과 진배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해라. 우나라 신하 궁지기가 우공에게 승낙하지 말라고 했다. 우나라와 광나라는 수레와 받침대의 관계인데 한쪽이 없어지면 같이 위험해지니까 받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공이 보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통과를 시켰다. 순식은 순식간에 광나라를 침입해서 3년 후 우나라도 친후 말과 구슬을 찾아와 헌공에게 바쳤다.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일본이 우리 조선에게 뭐를 요구하죠? 명나라를 치는데 길을 비켜라.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길을 비켜주는 조건에 뭐 선물을 좀 줄게 뭐 이런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길을 비켜주면 내가 이 구슬 수국의 구슬과 말 준마 네 피를 주겠다 하고 이제 들고 간 겁니다. 가서 했더니 받지 마라 길 내주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선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길을 비켜줬더니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광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시 우나라를 쳐버리는. 그러니까 보물을 잠시 맡겨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어떠한 거점으로 쓰려고 하는 강대국들의 의도는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평택 미군 기지 그거 땅 우리 주면 안 되나 이랬죠. 이게 지금 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이게 뭘 좋게 준다고 했겠죠. 너가 그 땅 우리 주면 뭐 관세를 낮춰줄게 뭐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널크럼 받아버리면 결국 지가 준 것은 잠시 맡겨놓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매우 시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윗사람이 부하들에게 상을 주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한비자의 답이라는 내용이 책에 소개됩니다. 제나라 경공이 안자와 함께 소해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후세에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까? 그러니까 아마도 진성 씨가 될 겁니다. 지금은 내가 주인인데 어째서 진성 씨가 된다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상위 사람은 대신이 되게 하고 아래 사람은 큰 대로 빌려주고 작은 대로 받고 소 한 마리 잡으면 접시에 고기만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병사에게 주고 겨울에 옷도 병사를 주어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패류나 소금도 어촌보다도 쌉니다. 그런데 군주는 과중한 세금 수탈 지난달 심한 기근 때 길바닥에 굶주려 죽은 자가 많았고 진성씨를 찾아간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이때 경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합니다. 정말로 슬픈 일이다. 어찌하면 되는가? 걱정 마라. 지금부터라도 우수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쓸모없는 사람을 멀리하며 혼란을 수습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내리고 하면 진성씨 10명이 나타나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경공이 일단 훌륭하죠. 그런 쓴소리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성을 하는 것이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경공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통령 보고
야, 이 대한민국의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소속된 당이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왜? 이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전부, 진성시 집 앞에 가서, 다들 기뻐합니다. 당신은 못됐잖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 자식이 뭔 소리야? 뭐 내가 뭐가 문제인데 뭐 이렇게 할런지, 그렇나 내가 뭘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할런지는 이게 별개 문제지만 아무튼 그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서 자, 윗사람이 부하들에게 상을 주는 방법에 대한 한비자이다. 양호가 제나라에서 조나라로 도망을 쳤는데 조나라 조간자가 물어봅니다. 귀공은 인재 육성에 남다른 재주가 있으시다고요. 노나라에서 세 사람을 키웠다. 모두 장관이 되었다.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히자 세 사람이 나를 잡으려 했다. 제 나라 있을 때 세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사람은 왕의 측근, 또 한 사람은 현령, 또 한 사람은 관직에 올랐다. 그런데 죄인의 모함을 받자 모두가 나를 만나지 않거나 잡으려고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 완전하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한 말이 밀감나무나 유자를 심으면 그 열매는 맛이 있고 향기가 좋다. 그러나 탱자나무나 가시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큰 뒤에 사람을 찌른다.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베풀지 못하면 은혜를 받은 자가 표변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호라는 사람이 제나라에서 조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나라 사람이 야 네가 그렇게 인재 육성을 잘한다며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 사람을 키웠는데 세 사람이 다 훌륭하게 출세는 했다. 그런데 내가 모함을 받아서 죄인으로 몰리니까 이놈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안 만나려고 하거나 나를 잡으려고 든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이게 도망을 왔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밀감나무나 유자를 심으면 그 열매는 맛이 있고 향기도 좋다. 그러나 탱자나무나 가시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반드시 사람을 찌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밀감나무나 유자나무는 이거 잘 아시는 대로 어디에 심으면 밀감나무인데 어디에 심으면 뭐가 되죠? 그 회자나무인가 뭐가로 바뀌고 뭐 탱자로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이놈이 탱자도 됐다가 뭐 아니면 유자도 됐다가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를 베풀 거면 끝까지 계속 그놈이 밀감나무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너는 언제든지 그놈이 탱자로 바뀌어서 나를 찌르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환경론적 접근이라는 게 한비자의 아주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놈이 뭐 밀감나무처럼 생겼어도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탱자나무가 된다. 그래가지고 나를 찌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자, 한나라 왕과 재상 장견 이야기. 한나라 재상 장견이 병에 걸려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이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재상 장견,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 이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공승 무정이 금 30냥을 가지고 병문안을 갑니다. 가서 이제 뇌물을 먹인 거죠. 죽을 때 다 된 사람에게 뇌물을 먹인 거예요. 한 달 후에 왕이 찾아와서 이제 재상이 이제 국무총리가 죽을 때 됐으니까 야 다음 재상은 누구 시키면 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정은 법을 존중하고 주군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공자 시가가 민심을 얻고 있는 데는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제 그 국무총리 장견이 죽은 거죠. 죽자 공왕은 무정을 재상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을 때 무정을 임명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물론 저 금 30냥을 받은 것 때문에 뇌물을 죽는 순간까지 먹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무정은 법을 존중하고 주군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사정책의 경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실력을 가진 사람을 임원으로 등용할 거냐 아니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승진시킬 거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왕은 지금 주군을 존경합니다라는 말 때문에 지금 승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될지도 모르는 민심을 얻고 있는 유능한 부하를 재상에 임명하는 것보다 자기를 존경하고 있는 무난한 부하를 재상으로 임명하는 쪽이 왕으로서는 편리하다는 장견의 깊은 심리를 읽어낸 장견의 발언에 뇌물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 참 답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를 할 때 임원은 절대 자기 이상 훌륭한 사람을 임원으로 뽑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그 구성원들의 실력은 하향 평준화된다. 이게 이제 요즘 계량 경제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원은 실력 중심으로 사장이 직접 뽑아야 된다. 그걸 임원들 손에 맡기지 마라. 그놈들은 절대 지보다 똑똑한 놈을 안 뽑는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없는데
사람을 그럼 뽑으란 이야기냐? 뭐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만 뽑으란 이야기냐? 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똑똑하다 싶으면 반드시 3년 안에 그만두고 나갑니다. 그래서 좀 배웠다 싶으면 나가서 지가 차리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고민인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직급이나 직책 또는 하는 일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로얄티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최종 임원으로 승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로얄티죠. 존경심. 사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서문표가 업의 지방장관이 됐는데 청렴하고 성실해요. 사리를 도모하지 않아요. 측근들이 서문표를 모함합니다. 1년 후에 실적을 보고하니까 이 나라 문우가 성적 불량 이후로 파면을 해요. 서문표가 문우에게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지난번에는 업을 통치하는 법을 몰랐다. 이제 잘할 수 있다. 기회를 달라. 다시 못하면 사형도 감수하겠다. 이 나라 문우가 다시 허락합니다. 서문표는 과중한 세금을 거두고 손바닥 뒤집듯 문우 측근과 교류를 하고 1년 후 문우가 서문표에게 절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이해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떤 지방 장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렴해요. 원칙대로 해요. 그랬더니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를 모함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나보고 너 실적이 뭐 이 모양이냐. 그래서 저를 파면해요. 그러니까 제가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번엔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젠 잘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래서 이제 허락을 한 거죠. 이랬더니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간신배들하고 막 그냥 같이 술 먹고 돌아다니고 뭐 룸사롱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막 세금 과하게 때리가 막 걷어들이고 막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왕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큰 절을 하더라는 거죠. 지난번엔 자른다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 이 서문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해에 저는 주군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런데 저를 파면했다. 올해는 주군의 측근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런데 주군은 저에게 와서 지금 절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표를 내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요즘도 성과 하다 보면 성과를 막 이제 만들어내려고 막 이제 밑에 애하 조직들이 막 알아서 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도 옳고 성과도 좋고 이럴 일들이 잘 없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신이 하는 일이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하면 자본주의의 이치에 어긋나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당연히 성과가 안 나죠. 성과가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 모함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아마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접목을 해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낼 것처럼 막 말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장 성과가 안 나죠. 잘 안 납니다. 그 뭐 공정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성과가 바로바로 나는 게 아닌 것들이었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결국 정권이 뒤집어지거나 그 틈을 이용해서 또 누군가가 공격을 해 들어오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리더에게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안 주고 막 인기 투표 매번 해버리고 매주 막 성과 안 났다고 막 6개월도 안 돼가 달달 뽑아버리고 이러면 이게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우리 과연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 어쩌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김 원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순수한 마음과 성실로서 직무에 전념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빈약하다는 평을 받고 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명령에 복종하려는 사람은 바보라는 평을 받으며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겁쟁이라는 평을 받고 말을 해야 할 때 말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내려지며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고 나라의 방침에 위배되는 학문을 하지 않고 관청에서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가르침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옹졸하다는 평을 받는다. 그런 것 같습니까? 순수한 마음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빈약하다는 평을 받고 법을 잘 지키고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평을 받고 윗사람에게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겁쟁이라는 평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을 해도 결국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유증은 생겨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치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인을 위해 남몰래 편의를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앤일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공공의 재화를 제멋대로 나눠주는 사람을 박애자라고 하며 복록을 경멸하고 자기 몸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관직을 던지고 우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협기가 있다고 하며 세상을 떠나 사회적인 유대에서 도피하는 사람은 고결하고
긍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은혜를 베풀어 인기를 얻는 사람은 민심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제 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아빠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십니까?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뭐 어떤 시대인데 이랬더니 요즘 시대는 팬덤 시대다. 그러니까 팬덤 시대여야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팬덤을 어떻게 해야 만드냐? 라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요즘 극우나 극좌 쪽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설마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싶은데 그 말을 해요. 그죠? 가만 보면 상식적으로 글깨나 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싶은데 그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이제 저는 한심하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다. 고도로 팬덤이라는 개념을 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사람들에게 쏠림이 있는 편들어주는 말을 해서 자기의 팬을 끌고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면 팬덤이 생기겠냐 이러니까 맨날 그 책에 있는 옳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책에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씹어버려야 사람들이 팬덤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 그냥 공자님, 맹자님 같은 그런 소리는 해봐야 팬덤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한비자 이 새끼 골 때리지 않아요? 뭐 이따구 소리를 합니까?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대면 어쩌면 이 욕을 듣는 것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이 싫은 사람은 떠나겠죠. 그럼 결국 저만의 팬덤이 모여지게 되는, 이렇게 된다. 근데 어떤 경우든 극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 갖고 있죠? 행동력을 갖고 있어요. 극좌든 극우든 이 사람들은 행동력을 갖고 있어서 어디 가서 사람들을 물고 오죠. 그래가지고 세를 늘리는 거죠. 이 방법들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길래 제가 또 한 수 배웠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 보면 지인을 위해 남몰래 편의를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옛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과거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유, 그죠? 공공의 재화를 지멋대로 막 나눠주는 사람을 우리는 박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전부 다 박애자가 되려고. 복록을 경멸하고 자기 몸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요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 남들은 모르겠고 자기나 약간 품격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좋은 말이나 한마디씩 하고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교양인이라고 하고 지식인이라고 부르죠. 이 왜곡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옳다고 판단하면 그게 행동과 참여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이번에 그 국회의사당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 눈 오는 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던 참여가 없었던 사람은 최소한 지금 일어나는 정치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떤 큰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냥 계속 텔레비전을 구경만 하던 사람이 또 뭐 어떻고 저떻고 쓰다 달다 훈수를 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양 있는 척하고 지식인인 척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점들을 이제 한비자가 지적해 놓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공이휴라는 물고기를 좋아하는 노나라 재상 이야기인데 물고기를 좋아하니 모든 사람이 물고기를 갖다 바쳤다. 공이휴가 단호히 거절을 했다. 그의 동생이 왜 그거 안 받습니까? 고기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재상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너무 좋아해서다. 내가 물고기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부담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법을 어길 것 아니냐? 법을 어기면 재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럼 나는 물고기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 자신도 내 돈으로 물고기를 살 수조차 없게 된다. 그런데 받지 않으면 재상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나 내 돈으로 그 물고기를 사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받지 않는다라는 역설을 펴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어, 명품백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품백을 받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내가 명품백을 덜렁 받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부담을 느껴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럼 나는 재상 자리에서 쫓겨날 거 아니냐. 나는 지금 재상 월급을 모아서 명품백 하나는 살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덜썩 받았다 쫓겨나면 나는 명품백을 못 사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잘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을 배제하기 위해 신상과 필벌을 강조하고 부정은 철저하게 적발하여 엄벌해야 된다. 부정을 낫게 하는 은혜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방을 위해 이런 일을 해주었으니 상대도 그만한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은혜의 논리가 부정을 낳는다. 부모자 간에도 그렇다. 그래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을 줄 일에는 반드시 상을 줌으로써 부하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시키며 벌을 줄 일에는 반드시 벌을 주어 부정한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사람의 성정에 상처를 주지 말고 털을 불어서 상처를 찾는 취모그음도 하지 말고 때를 씻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일도 하지 말고 규칙 밖으로까지 일을 확대하거나 억지로 규칙 안으로 끌어들여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법의 밖에서는 엄하게 하지 말고 법 안에서 치밀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기성과 이치가 법을 지켜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여기에 막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모든 답이 이 안에 다 들었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 보면 상을 줄 때는 과감하게 줘야 되고 어저께인가 보니까 뭐 국무회의 할 때 경찰관이 뭐 뭘 했다면서요? 뭘 했다더라 경찰관이 뭘 했다고 상을 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제 기억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어디 가서 뭐 금일봉을 줬다 뭐 뭐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한 사람이 대통령만 잘 만나면 막 신분이 바뀌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뉴스로 접하면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전에 군부대에서 왜 헬리콥터가 지나가니까 하늘을 보는데 눈이 부셔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하늘을 봤다잖아요. 그랬더니 헬리콥터 타고 가던 사단장이 자기한테 격려하는 줄 알고 금마 찾아서 포상휴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군부대만 지나가면 막 온몸이 다 뭐야 하늘 쳐다보고 손을 막 이렇게 갖다 대고 했다고 하는 것처럼 상을 잘 내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의 성정에 상처를 주지 말고 털을 불어서 상처를 찾는다. 이 우리가 눈썹이 있으면 여기 눈썹 안에 상처가 있으면 눈썹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런데 요 털을 막 뒤비가지고 네 상처 있네 이렇게 해갖고 그걸 찾아내는 거. 이것을 취모구흠이라고 하는데 이 취모금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막 300번씩 압수수색하고 해가지고 막 샅샅이 막 있는 대로 다 찾아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씻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처를 찾아내는 것 같은 일도 하지 말고 규칙 밖으로 일을 확대하지 마라. 법리 안에서 싸우라. 법리 밖에서 논쟁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판사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인데 여기에 자꾸 이제 정치인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가정으로 한번 끌고 들어와서 보면 혹시 우리는 아이들이나 가족 누군가의 어떤 작은 그 흠 하나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도 자. 시간이 거의 많이 가가지고 요 편작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편작이 왕의 몸을 진찰한 후 편작은 유명한 의사예요. 이게 의사 뭐죠? 어의죠, 어의. 몸을 진찰한 후에 왕께서는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병은 표피에 약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아픈 데 없다. 의사라는 것은 본래 병이 없는 것을 치료하여 자기의 공을 내세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의사가 뭐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말이지 그게 뭐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시나요? 저 자주 가끔 그래요. 그 병원 가면 없는 병도 막 찾아내고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을. 1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편작이 주군의 병은 이미 피부 아래까지 침투했습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제 주군이 왕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시 10일 후에 와가지고 주군의 병은 장과 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때 황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편작이 실망을 해서 또다시 10일 후 편작은 황공을 힐끔 보다가 몸을 돌려 바로 도망을 갔다. 황공이 사람을 보내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편작이 그 어이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병이 겉에 있을 때는 탕약으로 씻고 약으로 덮이면 낫습니다. 피부 아래로 들어가면 금침이나 석침으로 위와 장 사이에 있을 때는 몸에 열을 내리게 하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수에까지 파고들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뒤로부터 인간의 병은 뼛속같이 스며들어 진찰하지 않는 것입니다. 5일 후 황공은 죽었고 편작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 편작이 왜 도망을 가죠? 옛날에 임금이 죽으면 그 어이도 같이 죽였죠.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이미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떤 뭐 환부가 있으면 빨리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뼛속까지 치며들어서 손쓸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편작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언론이 하는 거죠,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시간을 끌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 지금 3년 전에, 1, 2년 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로 달라, 뭐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빨리빨리 고쳤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이거를 이제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한비자의 그 잔인하다고 볼까? 아니면 뭐 엄격하다고 할까요? 이런 장면들이 드러나는 내용이 계속 소개가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진나라 여공 때 난서 등 6명의 군사령관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서동과 장어교가 여공에게 진언을 했다.
대신들의 지위가 높고 권력이 지나치게 크면 외국 군주와 대신들이 공모하여 파벌을 만듭니다. 국법을 어지럽히고 군주를 위협하게 되니 그동안 예외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진언을 하니까 그 왕 여공이 그 중에 3명을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동과 장어교가 다시 진언을 합니다. 서동과 장어교가. 같은 죄를 지은 인간 중 일부를 살려두면 원한을 품게 되어 반기를 들 수 있는 틈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이미 3명을 죽였는데 6명까지 다 죽이면 너무 잔인한가 아이가? 난 그까지는 못하겠다 이래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동과 장호교가 그러시는 동안 저쪽에서는 주군을 위해 공작을 펼 겁니다. 그래도 여공이 왕이 말을 안 들어요. 3달 후에 반란이 일어나 여공은 유폐되었다가 살해되고 영토는 분할되고 서동도 살해되고 장호교는 도망갔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 내란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잔뿌리들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키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이 장면에서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제 잔당을 처벌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패거리로 싸우잖아요. 그때 일제를 정확하게 청산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서 좋은 게 좋다고 넘어왔던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지금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잘 나가던 6사람의 실세들이 있는데 이 실세를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지금 어저께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성장군 7명이 있는데 7명을 전원 다 이렇게 퇴직하도록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뭐 신문에 보면 지금 뭐 군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할 사람이 없대잖아요. 승진시킬 사람이 없다고 그러던데 아쉽습니다. 우리 김성훈 선생님 계속 계셨으면 지금 해군 참모총장 하셨을 텐데 너무 아쉬워서. 그죠? 그러니까 환부를 도려낼 때는 확실하게 도려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게 되게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송나라와 초나라가 홍수 근처 탁곡 전투 때 송나라 군대는 이미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완료했어요. 근데 초나라 군대가 아직 강을 못 건너온 거예요. 이때 장군 국왕이 송나라의 왕에게 초나라는 군대 수가 많고 우리는 적다. 이 저놈들이 강을 건너오기 전에 공격을 해가 박살내자. 이랬더니 송나라 왕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군자는 부상당한 사람을 찌르지 않고 도망가는 노인을 잡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사람을 몰아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왕이라는 장군이 안 됩니다. 지금 공격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군은 송나라 백성을 생각하고 송나라 근간을 보존하기보다는 오로지 자기 과실을 위한 정의를 말하시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돌아가시오. 계속 그따위 소리 계속하면 군법으로 처벌하겠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국 이제 초나라 군대가 다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열을 갖추자 이때서 이제 뭐예요? 공격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송나라가 대패를 하는 거죠. 결국에 왕은 허벅지에 화살을 맞고 3일 뒤에 죽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비서가 하는 말이 그토록 정의를 내세우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전쟁을 안 했어야지, 이 양반아. 전쟁을 한다고 벌려놓고 왜 거기 와서 정의 타령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렸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했어야 되지. 이거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원어는 돈을 벌어야 돼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나눠주든지 그걸로 뭐 집을 한 채씩 사주든지 하는 거지. 좋은 게 좋다고 뭐 계속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돈 하나도 못 벌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도 죽고 직원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다분히 지금 제가 이제 이 기업에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임원들이나 이분들이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아시는 대로 한계 기업이라고 불러요. 한계 기업. 한계 기업은 자기들이 번 돈 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지금 거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돈을 그 30%를 죽여버리면 되는데 죽이려고 하니 거기서 먹고 사는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다 돈을 계속 쏟아붓는데 그게 밑빠진 독이 물붓기죠. 차라리 그 돈을 잘 나가는 회사한테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회사에게 줘서 걔네들한테 뭔가 돈을 더 많이 벌어라. 그리고 얘들 좀 갖다 써라.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데 지금 이게 그 저희들이 창업시장 분석을 해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결국에 우리나라 예산의 상당 부분이 그 밑빠진 독에 돈을 계속 붓고 있죠. 그래서 한계 기업 먹여 살린다고 정부 재정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 뭐 갈자로 뭐 이렇게 이름만 멋있게 해가지고 막 뭐야 제안서 멋있게 따듬어 가지고 가서 돈도 못 버는데 가서 뭐 정부 정책금이나 타다 먹고 뭐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자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에서 그만한다고 했는데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이게 전부 이야기거든, 이야기. 그래서 비중이 은나라 주왕에게 서백창이 뛰어나니 죽여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
서백창은 훌륭한 군주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은 가령 찢어지고 이것을 우리 이재혁 사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갓은 가령 찢어지고 낡았다 해도 반드시 머리에 쓰는 물건입니다. 지금 서백창은 주군의 신하이며 땅을 밟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처럼 정의를 지키고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섬깁니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천하의 재난을 일으킬 사람은 서백창일 겁니다. 신하가 뛰어난 재능을 활용하여 주군을 위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죽여야 합니다. 네. 여기 멋진 문장이 나오죠, 지금. 갓은 찢어지고 낡았어도 머리에 쓰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서백창이 아무리 지금 저렇게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다 해도 저놈은 반드시 왕이 될 놈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정의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부하를 격려하는 도구다. 지금 서백창이 정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을 구실로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왕이 뭐예요? 예, 자기 온정주의가 나온 거죠.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구실로 결단을 늦춘 주왕은 은밀히 실력을 쌓아 아들 주나라 무왕에 의해서 살해됐다. 예, 정의는 인간이 있고 난 뒤의 이야기이고 상황에 따라 사람들 사고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들의 이야기를 뭐 수도 없이 읽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서 뭐예요? 다수가 주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마이클 샌들이 강변을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다수가 정의잖아요. 그럼 그 다수라는 게 뭡니까? 여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시는 뿐이다. 그런데 그 정의에 네가 매몰되어서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네가 죽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미혼모 이야기가 있어요. 미혼모.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혼모는 천하의 나쁜 것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뭐죠? 제도적으로 이제는 인정해 주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있죠. 있잖아요, 지금. 예, 왜? 원체 저출산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미혼모는 나 돌봐줘야 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지. 지금 그걸 가지고 뭐 나쁜 놈, 뭐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정의는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비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한나라, 위나라, 제나라 이 세 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데 모였어요. 그 당시 이게 이제 합종 연행할 때 얘네들끼리 이제 합종을 한 거죠. 근데 진나라의 소양왕이 이제 밑에 이제 신하하고 상의를 합니다. 야, 쟤네들 세 나라가 우리 동시 쳐들어오면 우리 뭐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황하 동쪽 땅을 그냥 떼어주고 그냥 우리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물어요. 이때 루안이라고 하는 신하가 황하 동쪽 땅을 떼어주는 것도 손실이고 그러나 나라를 전쟁에서 구하는 것은 큰 공적이다. 그러니까 손실과 공적이 있다. 이런 일은 원로 신하들의 결정에 따르는 게 좋은데 공자사를 불러서 물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사가 와가지고 강하가 맺어줘도 후회하시고 강하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후회하실 거다. 땅을 떼어주면 연합군은 물러가겠지만 왕께서는 괜히 땅을 떼어줬다고 말할 거고 강화를 맺지 않아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면 괜히 동쪽 땅 아끼려다가 우리 백성들만 죽었다라고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다라고 말을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만일 후회하더라도 세 개의 성을 잃고 후회하는 쪽을 택하기로 하겠소. 나라를 위험 속에 빠뜨리고 후회하는 짓을 할 수가 없소. 나는 강화를 맺기로 하겠소. 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일 때 무엇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뒤에 상황의 전개는 결단을 내리는 시점으로 여러 가지로 예측할 수는 있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서는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끌어들여서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다. 그래서 결단에 대한 시비를 따지는 것은 언제나 결과를 보고 난 뒤의 일이다. 결과론은 결단을 내리는 당사자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가끔 우물쭈물해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그것은 현실 도피이고 책임 포기다. 결과를 무시한 채 결단을 내려야 그게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최영규 단장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 이게 뭔가 또 오버랩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원칙을 정했을 때 이것이 또 싫다고 하는 분도 있을는지도 몰라라는 이야기는 저의 생각은 예측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무엇이 옳으냐를 놓고 내가 결단을 내리면 될 일인 것이지 그로 인해서 생겨날 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명확하게 제시된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한비자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